프라이버시 모드를 지원하려면 요게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아이폰은 요거다. SKC가 앱솔릭스에 5,900억 쏜다는데 그러면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따라갈 것이냐.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테크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안석현의 테크나들이 3월 첫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디스플레이 소식 하나 하고요. 그리고 반도체 하나, 글래스 기판 하나 이렇게 각각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갤럭시 S26의 프라이버시 모드는 어떻게 작동하나. 오늘 내용이 좀 길 것 같은데 딱 봐도 20분이 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챕터를 다 걸어둘 테니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두 번째나 세 번째로 뛰어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번 주에 갤럭시 S26이 발표가 됐죠. 거의 뭐 다른 일반적인 사항들은 뭐 이미 뉴스 기사들 다 보셨을 테니까 제가 가장 주목한 건 이제 울트라 시리즈에 있는 프라이버시 모드입니다. 그 프라이버시 모드가 뭐냐면 정면으로 보면 화면이 이렇게 보이는데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화면이 안 보이죠. 우리 지하철에서 앉아가지고 휴대폰 이렇게 하다 보면 가끔 은행 거래도 해야 되고 뭐 좀 내밀한 얘기도 해야 되는데 옆 사람이 볼까봐 되게 신경이 쓰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변할 수 있으면 옆 사람이 안 보일 테니까 되게 좋겠죠. 그리고 뭐 회사에서 딴짓하기도 되게 좋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게 전체 화면에 적용할 수도 있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부 화면 영역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뭐 게임 하는 거는 뭐 사실 프라이버시를 지킬 필요는 없지만 중간중간에 알림이 올 때 있잖아요. 이게 팝업 창이 이렇게 뜰 때 보면 여기 뭐 카톡이 뜬다거나 문자 메시지가 뜬다거나 이러죠. 그럼 요런 내용은 옆 사람이 보는 게 좀 곤란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요 내용만 좀 선택적으로 가려줘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프라이버시 모드에서는 선택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기존에도 프라이버시 모드를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뭐냐면 요런 프라이버시 보호 필름을 붙이는 겁니다. 여기 이제 안에 보면 잘 보이지 않는 격자가 있어가지고 그 격자 사이로 화면이 이렇게 통과가 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보면 안 보이는 이런 방식들이 되게 편리하긴 한데 안 좋은 게 뭐냐면 아무리 화면을 투명하게 만든다고 해도 그러니까 필름을 투명하게 만든다 해도 어느 정도 화면의 휘도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밝기를 잡아먹어요. 이전과 똑같은 밝기를 내기 위해서는 화면 밝기를 좀 더 세팅을 더 밝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배터리가 광탈한다. 이런 단점이 있었는데 지금 갤럭시 S26 울트라에 구현되어 있는 프라이버시 모드는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제 화면 자체 패널단에서 하드웨어적으로 구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배터리랑 상관없이 동작을 하는 거라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실제로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좀 궁금하실 텐데 아니 어떻게 같은 디스플레이 안에서 측면에서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이렇게 선택적으로 구동을 할 수 있는 것일까? 그게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좀 공부를 해봤는데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좀 스토리가 긴데 생각보다 내용이 재밌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디스플레이의 어떤 초창기의 얘기서부터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한번 좀 들어볼만 합니다.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OLED가 기본적으로 아주 생략해서 그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글래스 위에 기판이죠. 글래스 기판 위에 TFT라고 하는 전극을 올립니다. 이거는 디스플레이 특정 부분이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요 화소가 있잖아요. 요 화소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스위치 같은 역할을 TFT에서 합니다. 그래서 빨간색을 켜줘, 초록색을 켜줘, 뭐 파란색을 꺼줘 뭐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다가 이제 봉지막을 대면 산소와 수분으로부터 OLED를 보호하면서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 TFT라고 하는 놈은 기본적으로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극이니까 아무래도 금속, 메탈을 많이 사용하겠죠. 그러면 바깥쪽에 뭐 태양이 이렇게 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형광등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조명, 그 외광이 안으로 비치겠죠. 그럼 이게 조명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 TFT에 맞고 이렇게 반사가 돼요. 근데 우리가 눈이 이제 여기 앞에가 있고 눈으로 이제 화면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바깥에서 반사된 빛이 눈으로 도달하면서 이게 마치 거울처럼 보이거든요. 우리가 실제 눈으로 봐야 되는 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 화소들의 빛인데 태양빛이 강한 곳에 있으면 이게 반사가 돼서 눈에 너무 밝게 보이면서 이게 마치 거울처럼 보이는 화면이 거의 안 보일 정도가 됩니다. 어떻게 이거를 해결을 했냐면 이 앞에다가 편광판을 하나 댑니다. 이게 보통 폴라라이저라고 하는데 이 굉장히 좀 복잡한 과학적인 원리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빛이 편광판을 한 번은 통과할 수 있는데 두 번은 통과를 못해요. 이 편광판이라는 놈이 되게 신기한 놈인데 자, 한 번을 통과한다? 그러면 여기 안에서 만들어진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빛이 통과를 해서 우리 눈에 도달하는 건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로서 작동을 하는 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태양빛이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갔다가 TFT에서 맞고 밖으로 나갈 때는 여기 편광판에 다 흡수가 돼 버리는 거죠. 제가 아까 한 번은 통과할 수 있는데 두 번은 통과 못한다 그랬죠. 자, 한 번은 통과했는데 두 번은 통과가 안 된다. 편광판이 다 잡아먹는다. 그래서
외광 반사를 이 편광판이 다 잡아주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 편광판이 문제가 뭐냐면 외광 반사를 막아주는 건 좋아. TFT에서 반사된 빛이 눈에 도달하는 걸 막아주는 건 좋은데 이놈이 휘도에, 그러니까 밝기의 한 50%에서 60%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OLED에서 빛이 한 100 정도가 나온다고 치면 4, 50 정도만 우리 눈에 도달하고 나머지는 또 편광판이 다 잡아먹어 버립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우리가 OLED 재료 회사들, 그러니까 덕산 네오룩스나 솔로스 첨단 소재, 삼성 SDI 뭐 이런 회사들이 보통 OLED 휘도를 한 10%, 15% 올려보겠다고 석박사 따신 분들이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편광판 하나에서 잡아먹는 것만 5, 60% 된다. 이게 정말 억울하죠. 그래서 이게 편광판을 좀 이별을 해야 되겠다, 편광판을 걷어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런 식으로 구조를 바꿨습니다. 자, 편광판이 일단 빠졌죠. 여기 원래 있었는데 편광판이 이제 빠져버렸고, 여기 중간에 있던 PDL을, 여기 PDL 있죠. 이게 원래는 노란색이었는데 검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노란색이었는데 검은색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되면 바깥쪽에서 일단 들어오는 태양빛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치면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쪽에서 반사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 이 검은색 PDL이, 블랙 PDL이 빛을 다 흡수해버립니다. 그럼 자, 운이 나빠가지고 만약에 태양빛이 들어왔는데 블랙 PDL에 맞지 않고 이 부분 OLED 셀에 맞고 이렇게 반사가 된다고 치면, 자, 여기 TFT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반사가 되겠죠. 이 부분에서. 반사가 되면 이거는 나갈 때 컬러 필터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색상이 한번 변경이 됩니다. 파란색으로 나가겠죠. 그러니까 마치 거울에 보이는 것처럼 반짝반짝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컬러 필터를 통과하면서 그냥 약간의 색상이 변경이 되면서 이게 적어도 거울처럼 보이지 않게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지금 현재의 가장 발달된 OLED에서 쓰는 방식입니다. 보통 갤럭시 폴드나 다른 폴더블 스마트폰에 보통 이 방식을 씁니다. 편광판을 뺀 블랙 PDL을 쓴 방식. 이걸 보통 우리가 COE라고도 하거든요. 이 컬러 필터가 인캡슐레이션 위에 있다고 해서 컬러 온 인캡슐레이션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했는데 이거는 프라이버시 모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을 해서 어떻게 해야 프라이버시 모드가 구현이 되느냐? 자, 여기서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자, BM, 여기 앞에 BM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블랙 PDL하고 달리 BM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블랙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짧았던 애가 이렇게 길어집니다. 이 밑에 PDL, 블랙 PDL은 OLED 화소와 화소를 구분해주는 거라면 이 블랙 매트릭스는 컬러 필터와 컬러 필터를 구분해주는 층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키를 요만큼 높이 쌓아버립니다. 그러면 빛이 그동안에 블랙 매트릭스가 짧았을 때는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시야각이 넓어요. 이렇게 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면에서 스마트폰을 쳐다보더라도 내용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블랙 매트릭스를 꼿꼿하게 세워주면, 높게 세워주면 이게 빛이 요렇게 요만큼만 퍼지겠죠. 요렇게 퍼져나가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내가 정자세로 있을 때는 스마트폰이 보이지만 옆으로 조금만 벗어나면 이 내용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 이쯤 되면 좀 궁금한 게 있죠. 아니, 그럼 이렇게 세워두면 프라이버시 모드를 끄면은 어떻게 되냐? 이거는 계속 하드웨어적으로 막혀 있는데 내가 광시야각으로 보고 싶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옆으로 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화소를 구분을 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좀 직진성이 강한 화소가 있는가 하면 그 옆에는 광시야각을 지원하는 화소가 옆에 또 따로 있죠. 그래서 이 비중이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50대 50이라고 보면 절반은 직진성을 가지고 절반은 광시야각을 가지고,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면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수백만 개, 수천만 개의 이렇게 픽셀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절반은 요놈, 이 중에 절반은 요놈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프라이버시 모드를 켜지 않았을 때는, 광시야각으로 보고 싶을 때는 이렇게 양쪽 다 켜놨다가 이제 프라이버시 모드를 켜고 싶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자, 프라이버시 모드를 껐다가 켰다가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광시야각을 지원하는 픽셀들이 다 꺼져버렸기 때문에 요놈들만 남고, 그러니까 직진성이 강한 빛들만 남아서 내 눈에만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화면 위에 있는 픽셀은 다 제각각의 역할이 있는 건데 한 절반 정도가 꺼져버리면 화면이 급격하게 어두워지지 않겠어요? 이거는 보상해 줄 수 있습니다. 켜져 있는 화소들이 한 2배의 힘을 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절반이 꺼졌다고 보면 나머지 절반, 이 블랙 매트릭스가 곱게 솟아있는 이 부분이 한 곱하기 2 정도의 힘을 내면 밝기가 얼추 비슷하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하나 더 있죠. 우리가 해상도가 또 절반으로 줄어버릴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것도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갤럭시 S26 울트라의 해상도가 QHD 플러스급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한 절반 정도 꺼버린다고 하더라도 풀 HD급 정도로는 보인다고 합니다. 완전히 QHD급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화면 보는데 어색하지는 않다. 특히나 이 어느 정도 시청 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눈에 앞에다가 붙여놓고 보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좀 멀찍하게 띄워놓고 보기 때문에 그 정도 커버할 정도는 된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거를 사실 실제로 보진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원리는 이렇다는 거고 그래서 이거 외신에서는 아이폰 18에도 혹시 적용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던데 아이폰 18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이폰 18 폴드에도 적용되지 않아요. 아마 19나 20 이때 가서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은데 아이폰 18에는 아까 우리가 봤었던 요 버전이 들어갑니다. 요 버전. 블랙 PDA를 쓰고 앞에 블랙 매트릭스를 세워서 컬러 필터를 만드는 요 버전까지만 들어가고 프라이버시 모드를 지원하려면 요게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아이폰은 요거다. 블랙 매트릭스가 짧은 놈이다. 그래서 프라이버시 모드는 아마 지원을 안 할 겁니다. 다음은 메타가 AMD와 1000억 달러 규모의 AI 반도체 구매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 이런 뉴스가 나왔죠. 메타가 AMD하고 1000억 달러 규모,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44조 원 규모 칩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칩 구매 계약이죠. 구매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뭐 1년에 이렇게 사겠다는 건 아니고 2030년까지 그러니까 6, 7, 8, 9, 10 앞으로 5년간 이렇게 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그 메타에 대해서 이게 공부하다 보면 이 친구들은 되게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았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 AI 반도체 쪽에서도 에이직이라고 하죠. 본인들이 직접 설계를 하고 에이직 회사에 맡겨서 TSMC에서 생산하는 혹시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생산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추구를 해왔는데 이거를 설계하던 친구들이 왜 엔비디아하고도 계약을 하고 AMD하고도 계약을 하나 그 이틀 뒤에 이런 뉴스가 또 나왔었습니다. 메타가 자체 칩 에이직을 조달하려는 전략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된다. 일부 프로젝트를 폐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아이리스하고 올림퍼스라는 프로젝트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설계를 했으나 실제 이제 샘플을 만들고 하다 보니 이게 엔비디아에 필적하는 칩이 가능할지 내부에서 굉장히 회의적이다. 야, 우리가 만들었는데 이거 도대체 뭐야?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다시 또 뭔가 힘이 엔비디아 쪽에 좀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브로드컴이라는 회사에 그러니까 미국 브로드컴의 주가도 엄청 많이 오르고 했던 그 주요 논리가 뭐였냐면 엔비디아는 만능 열쇠다. 엔비디아의 GPU는 굉장히 성능이 좋긴 하지만 이렇게 여러 열쇠를 가지고 다니는 만능 열쇠의 방식이기 때문에 대단히 비효율적이다. 각 기업마다 AI 기업이든 아니면 클라우드 기업이든 간에 워크로드의 형태라는 건 항상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이 무거운 GPU를 왜 모든 기업이 사야 할까? 그래서 앞으로는 에이직이 아마 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죠. 에이직은 그야말로 맞춤형 반도체, 나에게 꼭 맞는 열쇠 한 개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에이직으로 돌리면 가격도 싸고 그러니까 많이 찍는다는 가정하에 가격도 싸고 그리고 전기요금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TCO, 그러니까 총 소유 비용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전망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엔비디아를 많이 썼지만 앞으로는 에이직을 더 많이 쓸 것이다 라는 전망이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이게 메타 규모 정도 되는 회사도 에이직을 실제로 설계하고 실증하고 본인들한테 적용하는 게 본인들의 서버에다 적용하는 게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게 성능이 효율적이라고 해서 꼭 성능이 좋다는 보장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구글 TPU를 제외하면 아직까지 이쪽 진영에서 에이직 진영에서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는 회사는 없습니다. 아마존이 트레이니엄 이런 거 좀 쓰기는 하는데 아직은 엔비디아 칩 사용량에 비하면 아주 세 발의 피죠. 얼마 안 되고 구글 정도만 에이직 전략에서 어느 정도 좀 성공적인 가도를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는 엔비디아의 좀 의존도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는 만약에 에이직이 안 된다면 계속 엔비디아에 목맬 수 없으니 그 대항마로서 AMD에 좀 이렇게 의탁하는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아마도 이번에 144조 원짜리 계약의 어떤 배경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쪽을 좀 눈여겨봤어요. 이번에 메타가 계약했다는 게 2030년까지라고 하잖아요. 코닝과도 얼마 전에 그 계약을 했는데 코닝은 인프라 투자할 때 AI 서버 인프라 투자할 때 사용하는 광섬유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거기 이제 여러 부품 종류도 만들고 근데 그때 당시에 맺었던 것도 2030년까지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메타는 지금의 국면이 AI 인프라 투자의 국면이 최소 2030년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LTA를 맺는 그 어떤 단위들을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AI 투자가 버블이니 아니니, 이게 앞으로 몇 년을 가겠느니,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의 주가를 어떻게 평가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은데 메타가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 보면 지금 미국 내에서는 난리거든요. 소위 빅테크라고 하는 회사들이 그동안에는 그 이익 잉여를 기반으로 해서 배당도 많이 하고 자사주도 많이 매입해서 소각하고 막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그거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인프라 투자하느라고. 그래서 최근에 나스닥이 이렇게 주가도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난리인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2030년까지는 투자를 멈출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뭐 AI 버블이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은 SKC가 앱솔릭스에 5,900억을 증자한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행보가 굉장히 좀 주목이 되는데 이번 주에 SKC가 1조 원 규모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1조 적은 돈이 아니죠. 근데 여기서 1조 중에서 5,900억 사실상 60%를 뚝 떼가지고 자회사인 앱솔릭스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유증 기사 나오고 26일날 기사가 나오고 나서 글래스 기판 관련된 뭐 장비주나 뭐 소재주나 이런 데들이 주가가 갑자기 엄청나게 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기사에는 보면 앱솔릭스가 이 5,900억 받아가지고 설비 투자할 거라고 이렇게 써놓은 데도 있고 어디는 보면 5,900억 받아가지고 제품 개발하겠다고 이렇게 써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유상증자 관련된 증권신고서를 한번 뜯어봤어요. 거기 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확보할 자금은 대규모 양산을 위한 설비 증설 목적보다는 제품 신뢰성 테스트 진행을 위한 일종의 운영자금이다. 그러니까 설비 투자는 얼마 안 한다. 조금밖에 안 한다는 거고 거의 대부분은 운영자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니 설비 투자도 안 하는데 무슨 5,900억씩이나 필요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재작년 기준으로 2024년 기준으로 앱솔릭스가 기록한 적자가 한 3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2년 전에 300억이었으니까 뭐 작년, 올해, 그리고 내년 이렇게 갈수록 그러니까 고객사와의 어떤 샘플 제작 양이 늘어날수록 그 적자 규모는 훨씬 커지겠죠. 거기에 투입되는 원재료의 양도 늘어나고 사람도 늘어나고 가동 시간도 늘어나고 모든 게 이제 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기 위해서 5,900억을 수여를 한다는 거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앱솔릭스의 반도체 전문가 강지호 대표님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SK 하이닉스에서 오셨는데 하이닉스의 그 미래기술연구원이라고 조직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CNC, 주로 CMP 쪽이죠. 그쪽 기술을 이제 연구를 하시다가 여기를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SKC 대표가 이제 겸임을 하고 있다가 앱솔릭스 대표랑 겸임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는 따로 대표를 뽑아가지고 이제 새로 앉히신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부적으로 회사를 좀 많이 바꿔보려고 하시는 노력이 보이기는 합니다.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죠. 일본에서 1월에 이제 일본에서 넵콘이라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원래 그 앱솔릭스에 계시는 임원 한 분이 스피치를 하시기로 돼 있었어요. 이제 키노트 스피치를 하시기로 돼 있었는데 그 행사를 일주일 앞두고 취소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스피치를 취소를 한 거죠. 그거가 이제 굉장히 이례적이죠. 이제 나름 국제 규모 행사인데 거기에 스피치를 예정을 했다가 일주일 만에 취소를 한 거니까 그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표로 새로 오신 분이 야 이제 좀 내실을 다져야지 밖에 나가서 스피치 이런 거 좀 많이 줄이자 해가지고 부득이 취소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뭐 좀 상징적인 일이고 지금 앱솔릭스의 SCM은 이렇게 나뉩니다. 이렇게 나눠서 요 앞에는 FNS 전자라고 하는 국내 회사가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이 뒤에가 이제 미국의 조지아 공장에서 실제 본인들이 스스로 구현을 하고 있는 건데 최근에 제가 뭐 이리저리 들어보면 좀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쪽 TGV 쪽도 그렇고 그리고 유리 원장도 좀 바꾸려고 하는 것 같고 여기 뒤에 조지아 공장에 들어가 있던 장비들 중에 일부도 좀 브랜드를 변경하려고 하는 좀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본인이 전문가라고 하시니 강지호 대표가 전문가라고 하시니 뭔가 본인이 그리는 그림이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쪽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이쯤에서 가장 궁금해지는 건 그거죠. SKC가 앱솔릭스에 5,900억 쏜다는데 그러면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따라갈 것이냐, 지분율이 희석되지 않게 따라갈 것이냐, 이게 좀 궁금하죠. 그러니까 앱솔릭스의 회사 지금 지분율 를 보면 SKC가 이제 70%를 가지고 있고 어플라이드가 3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SKC가 5,900억을 앱솔릭스에다가 만약에 투입을 한다면 뭐 유상증자 자금으로 들어가겠죠. 그렇게 들어간다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지분율에 상응하는 자금을 집어넣어야 이 지분율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계산해보면 한 2,500억 정도 넣어야 됩니다. 2,500억을 넣어야 어플라이드가 30% 지분 가지고 SKC는 70% 지분 가지고 요 구도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어플라이드가 작년에 매출 한 41조 원 정도
했고 영업이익이 12조 원 정도 되니까 사실 2,500억이면 또 그렇게 또 많은 돈도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일이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면 2,500억 원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어플라이드가 앱솔릭스 증자에 따라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저는 사업 현황이나 앞으로 전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어떤 회사예요? 이 반도체 업계에는 완전 빠꼬미 같은 회사잖아요. 만약에 같이 투자를 한다? 앱솔릭스가 잘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만약에 투자를 안 한다? 지분율이 희석이 된다? 그러면 이거 조금 분위기가 좋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